프롤로그. 샌프란시스코 1995년 봄. 시 검사장 칼 앤드루즈는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다.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같은 병원에 일하는 의사 세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다가 하나는 병원 문을 닫아버릴 지경의 사고를 내고 또 하나는 100만 달러를 차지하려고 환자를 살해하고 세 번째는 살해당했다는 거 아니야? 앤드루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셋이 다 여자란 말이야. 빌어먹을 여자 의사라니. 언론에선 그들이 무슨 스타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잖아. 텔레비전도 온통 그 여자들 얼굴뿐이고 추적 60분도 그 여자들 얘기를 다루었고 바바라 월터즈도 특집을 만들어 방송했어. 도대체 신문이건 잡지건 그들 사진이나 기사가 없는 것이 없잖아. 아마 틀림없이 할리우드에서는 지금 영화권 교섭을 시작했을 거야. 도대체 그 망할 년들이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러다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우표에 얼굴을 내겠다고 덤빌지도 몰라. 이건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겠어. 그는 앞에 놓인 타임지 표지와 여자 사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타임지 표지에는 자비의 천사인가 아니면 악마의 화신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닥터 페이지 테일러의 사진이 장식되어 있었다. 닥터 페이지 테일러라고? 검사장의 목소리에서 증오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수석 검사인 거스 베너블에게 얼굴을 돌렸다. 거스, 자네가 이 사건을 맡아줘야겠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돼. 1급 살인죄로 말이야.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아내야 한다고. 걱정 마십시오. 거스 베너블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거스 베너블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 페이지 테일러를 쳐다보았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얼굴이군.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배심원을 설득할 수는 없지. 그녀는 큰 키에 늘씬한 몸매였다. 희다기보다는 창백한 얼굴이어서 짙은 갈색 눈이 더 크게 보였다. 얼핏 보기에 평범하면서도 매력 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녀의 얼굴에서 파란만장했던 인생 역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얼굴에는 순진한 어린애의 행복한 표정과 사춘기의 불안감, 그리고 성숙한 여자의 고민과 지혜가 모두 섞여 나타났다. 어딘지 모르게 순진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무난한 며느리감이라고 노인들이 좋아할 타입이야. 하긴 냉혈 살인범도 괜찮다면 말이지만. 거스 베너블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페이지 테일러의 눈은 완전히 딴 세상을 보고 있는 듯 앉아있는 법정 내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마치 다른 시대의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재판은 브라이언트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법원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과 샌프란시스코시 구치소가 함께 사용하는 법원 건물은 7층 회색 석조 건물로 음산한 분위기였다. 방청객들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전자 검색기의 수색을 받아야만 했다. 고등법원은 건물 3층에 있었다. 주로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122호 법정은 판사석 뒤쪽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다. 그 왼쪽에는 배심원석이 있었고 중앙에는 검사용 책상과 변호인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대형 교통사고를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구경꾼 같은 방청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살인사건 재판치고 이처럼 관심을 끄는 사건도 드물었다. 담당 검사 거스 베너블도 구경거리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 우람한 체구에 품위 있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콧수염이 남부지방의 부유한 농장주 같은 점잖은 분위기를 풍겼다. 사실 그는 남부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항상 약간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머리는 컴퓨터같이 빨리 돌아갔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언제나 흰색 양복에 구식 정장 셔츠를 입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페이지 테일러의 변호사 알란 펜은 베너블과는 정반대 분위기였다. 자그마한 몸집에
어떤 허점도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유능한 변호사였으며 형사소송의 무죄 판결을 잘 받아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전에도 여러 번 법정에서 대결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상대방을 믿지 않는 사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알란 펜이 찾아왔을 때 베너블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스, 당신을 좀 편하게 해줄까 해서 왔는데. 변호인이 담당 검사인 나를 편하게 해준다? 알란,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우선 이건 아직 의뢰인하고 상의해보지도 않은 나만의 생각인데 만약에 말이야. 내 의뢰인을 설득해서 1급 살인이 아닌 좀 낮은 죄목으로 유죄를 승복시킨다면 법원도 막대한 재판 비용을 줄이고 우리도 서로 편해질 게 아닌가? 그럼 죄목을 낮춰 유죄를 인정해서 형량도 줄이자는 말이지? 맞아. 갑자기 거스 베너블은 책상을 뒤지며 뭔가 찾기 시작했다. 달력이 어디 갔지? 자네 오늘이 며칠인지 알고 있나? 6월 1일 아냐? 그건 왜? 글쎄, 난 혹시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왔나 해서 그랬어. 그렇지 않고야 자네가 그런 선물을 나한테서 받아가려고 할 수 있겠나? 거스, 베너블은 앉은 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봐, 알란. 보통 같으면 나도 자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사실 난 지금 알라스카에 가서 낚시나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네 의뢰인은 저항도 할 수 없는 환자를 돈 때문에 냉혹하게 죽여버린 살인범이야. 나는 사형을 구형해야만 되겠어. 난 그녀가 무죄라고 생각해. 그리고 베너블은 소리내어 웃었다. 자네도 그녀가 유죄라는 걸 알고 있어. 그녀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너무나 뻔한 사건이야. 자네 의뢰인이 유죄라는 것은 카인이 유죄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거스, 배심원이 결정하기 전에는 유죄 운운할 수 없잖아. 배심원들도 유죄 판결을 내릴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알란 펜이 떠난 다음 거스 베너블은 잠시 그대로 앉아 조금 전의 대화를 되씹어 보았다. 펜이 찾아왔다는 것은 피고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재판에 승산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거스 베너블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증거와 검찰 측 증인들을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면서 흡족한 생각이 들었다. 닥터 페이지 테일러가 유죄 판결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배심원 선정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벌써 여러 달 동안 사건이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었고, 그렇잖아도 살인의 냉혹성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편견을 갖지 않은 배심원들을 찾아내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재판장은 바네사 영이라는 여성 판사였다. 강인한 성격에 출중한 기량을 지닌 흑인 판사로서 연방정부 대법관 자리가 비면 틀림없이 추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인물이었다. 급한 성격에 잔재주 부리는 변호사들을 엄하게 다루기로 유명했다. 샌프란시스코 변호사들 사이에 유죄가 확실한 의뢰인에 대한 판결에서 약간의 온정을 기대하려면 영판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영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을 함께 사무실로 불렀다. 우선 재판의 진행 원칙을 두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살인 사건이므로 피의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배려를 기화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님. 없습니다, 판사님. 거스 베너블은 검찰 측 논고를 끝내고 있었다. 그래서 배심원 여러분, 저희 검찰은 닥터 테일러가 자신의 환자였던 존 크로닌 씨를 살해했다는 것을 일말의 의혹도 없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크로닌 씨를 살해하고 100만 달러를 차지한 것입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베너블은 논고를 매듭지었다. 앞으로 제시될 모든 증거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1급 살인죄를 범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심원들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논고에 대한 반응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제시될 증거나 증언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거스 베너블은 재판장에게 몸을 돌렸다. 재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검찰 측 증인으로 먼저 게리 윌리엄스를 출두시키겠습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앉자 거스 베너블이 물었다. 당신은 엠바카드로 시립병원에서 의료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작년에 존 크로닌 씨가 입원했을 때 제세병동에서 일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누구였나요? 닥터 페이지 테일러였습니다. 존 크로닌 씨와 담당 의사가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있습니다. 알란 펜이 벌떡 일어났다. 검사는 지금 증인의 주관적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봅시다. 존 크로닌 씨와 담당 의사였던 페이지 테일러 사이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꼭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 전 그 병동에서 늘 일했으니까요. 그럼 그 대화 내용이 어땠습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 기억으로는 크로닌 씨가 입원한 첫날 닥터 테일러가 진찰을 시작하자 그는 윌리엄스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 크로닌 씨의 말을 그대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윌리엄스 씨 괜찮아요. 이 법정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있었던 대로 말해보세요. 크로닌 씨는 이 쌍년이 어디다 손을 대?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아니 정말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크로닌 씨는 닥터 테일러를 그 쌍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예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지요.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크로닌 씨는 쌍년이 또 나타났군. 아니면 저 쌍년 보고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해. 왜 제대로 된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거스 베너블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페이지 테일러를 쳐다보았다. 배심원들도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베너블은 서글프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젓고 나서 다시 증인을 향했다. 당신이 볼 때 크로닌 씨가 닥터 테일러에게 100만 달러를 줄 사람 같았습니까? 알란 펜이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는 또 증인의 주관적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영 판사가 말했다.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알란 펜은 페이지 테일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림도 없었어요. 크로닌 씨는 닥터 테일러를 무척 혐오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증인은 아서 케인 박사였다. 거스 베너블이 물었다. 케인 박사님, 당신은 존 크로닌 씨가 정맥 주사에 인슐린이 투여돼 살해. 그는 영 판사를 흘끔 쳐다보았다. 사망했을 때 병원 당직 의사로서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투여가 닥터 테일러의 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케인 박사님, 여기 닥터 테일러가 서명한 병원의 공식 사망 진단서가 있습니다. 베너블은 서류 한 장을 집어서 케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서류를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케인은 읽기 시작했다. 존 크로닌, 사망 원인, 대정맥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 때문에 발생한 질식사. 혈전은 혈관 안에서 굳은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이 사망 진단서에는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서는 닥터 테일러가 서명했죠. 그렇습니다. 케인 박사님, 존 크로닌 씨의 사망 원인이 정말로 심장마비였습니까? 아닙니다. 인슐린 투여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닥터 테일러는 치사량의 인슐린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사실과 다른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원장인 월러스 박사에게 보고했고 월러스 박사는 사직 당국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은 공분을 느낀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증언대에 올라온 것은 존 크로닌의 미망인이었다. 붉은 머리칼에 30대 후반의 헤이절 크로닌은 수수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관능적인 몸매는 감출 수 없었다. 거스 베너블이 물었다. 크로닌 부인, 지금 몹시 슬픈 상황에 있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안 됐지만
배심원 여러분들께 사망하기 전 크로닌 씨와 부인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커다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남편과 나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었지요. 크로닌 씨와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년요. 하지만 존은 항상 그 2년 동안 천국에서 산 것 같다고 했어요. 크로닌 부인, 혹시 당신 남편이 닥터 테일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라든가 아니면 자신에게 아주 친절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준다든가 또는 그 의사가 아주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남편이 부인이나 부인의 형제들에게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죽으면,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나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판사가 말했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법정 뒤쪽에 앉아 있던 제이슨 커티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페이지에 대한 여러 사람의 증언을 그냥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결혼할 여자야. 그는 생각에 잠겼다. 페이지가 체포되자 제이슨 커티스는 즉시 유치장으로 달려갔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반드시 무죄를 밝혀내야 돼. 그는 페이지를 위로하려 했다. 형사 사건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봐야겠어. 알란 펜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다. 제이슨은 바로 알란 펜을 찾아갔다.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읽었습니다. 펜이 말했다. 언론에서는 벌써 그녀가 돈 때문에 존 크로닌을 살해했다고 재판하고 선고까지 한 셈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크로닌을 죽인 것을 인정하고 있더군요. 난 그녀를 너무 잘 알아요. 제이슨 커티스가 말했다. 페이지는 절대로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간 죽인 것은 인정하고 있잖소. 펜이 말했다. 그렇다면 결국 사건이 안락사 문제로 귀착되는데 안락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고 미국 내 대부분 주에서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문제만큼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내가 여의사를 자비의 천사로 미화시킬 수도 있고 안락사 시킨 것을 사랑과 온정의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 애인이 자신에게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긴 환자를 죽게 했다는 데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그녀는 환자가 자신에게 100만 달러를 남겼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페이지는 유언이니 돈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단호하게 말했다. 펜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좋아요. 그럼 우연의 일치였다는 말이로군. 검찰 측은 1급 살인죄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 사건을 맡아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펜은 주저했다. 제이슨 커티스가 페이지 테일러에게 푹 빠져서 그녀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 허기야, 삼손도 델라일라를 철석같이 믿었었지. 그는 제이슨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한심한 친구도 자기 머리칼이 이미 잘린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제이슨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아요. 맡아보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악정고투하는 건 물론이고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혀둡니다. 알란 펜의 경고는 그래도 낙관적인 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재개되자 거스 베너블은 검찰 측의 새로운 증인들을 계속 증언대에 세웠다. 먼저 간호사 한 사람이 증언하기 시작했다. 존 크로닌 씨가 난 틀림없이 수술대 위에서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날 죽일 게 분명해. 그런 다음 너희들이 살인죄로 기소되기만 바랄 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로더릭 펠람이라는 변호사의 차례였다. 거스 베너블이 물었다. 당신이 닥터 테일러에게 크로닌 씨의 유산 10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글쎄, 그 사람은 내 환자였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녀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산은 그냥 받기로 했죠?
아, 네, 물론입니다. 알란펜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펠람 씨, 닥터 테일러가 당신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 먼저 전화해서 존 크로닌 씨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면 닥터 테일러를 찾아가서 직접 유산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닥터 테일러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닥터 테일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글쎄,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펠람 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거스 베너블은 검찰 측 증거를 보강시켜줄 증인들을 세워 논고를 매듭 지으려 했다. 재판장님, 검찰은 알마 로저스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언 선서를 마친 증인이 자리에 앉자 베너블이 물었다. 로저스 부인,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로저스 부인이 아닙니다. 독신이에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코나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는 해외 관광여행 예약, 호텔 예약, 기타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선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피고를 잘 보십시오. 혹시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 기억납니다. 2에서 3년 전에 저희 여행사에 들러서 저하고 여행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런던과 파리 여행에 대해 상담했었습니다. 참, 그리고 베니스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패키지 투어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항공편은 1등석, 호텔은 특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요트를 대절하는 방법도 물었습니다. 법정은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거스 베너블은 검찰 측 책상에 다가가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경찰이 이 안내 책자들을 병원에 있는 닥터 테일러의 사물함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런던, 파리, 그리고 베니스의 관광 안내와 그곳에 있는 특급 호텔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항공편 안내도 있고 고급 요트 대절하는 비용을 여러 가지 비교해 놓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법정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검사는 서류철을 열었다. 여기에 대절할 수 있는 고급 요트의 이름과 그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크리스티나 호, 일주일에 26,000달러, 운항비용 별도. 리졸루트 타임 호, 일주일에 24,500달러. 럭키드림 호, 일주일에 27,300달러. 그는 고개를 들었다. 럭키드림 호에 펜으로 표시해 놓았더군요. 페이지 테일러는 일주일에 27,300달러가 드는 초호화 요트를 이미 선택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범행 대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알란펜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의뢰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더 창백하게 보였다. 이 서류를 증거물 A로 보존 신청하겠습니다. 베너블은 알란펜에게 고개를 돌리고 미소 지었다. 제 신문은 끝났습니다. 반대 신문하실 차례입니다. 펜은 일어서면서 상황을 분석하느라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로저스 여사, 요즘 여행사가 잘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사업이 잘 되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코니시 여행사는 상당히 규모가 큰 여행사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이지요. 그렇다면 매일 여행 상담하러 찾아오는 고객의 수도 엄청나겠군요. 물론이지요. 하루에 대여섯 명 정도 여행 상담을 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그녀의 표정이 모욕당했다는 듯 변했다. 하루에 10명 정도의 고객이 여행 상담을 하러 옵니다. 하루에 10명이라고요? 펜은 놀랐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거참 대단하군요. 그런데 지금 2에서 3년 전에 피고와 상담한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10명씩 900일 동안 상담하셨다면 대략 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 4만 5천 명 중에서 닥터 테일러와 한 상담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니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건 그녀와 두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한다는 것에 너무나 흥분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흐뭇했었거든요. 꼭 수학여행을 앞둔 소녀들 같았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실 고급 요트를 대절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럼 상담을 하고 여행 안내 책자를 얻어가지고 간 사람들 모두가 그대로 여행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닥터 테일러가 실제로 여행 예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여행사에는 안 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여행사에도 예약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안내 책자를 얻고 상담해 본 것뿐이지요. 맞아요. 그녀는 그렇다면 런던이나 파리로 여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베너블은 재판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제 벤자민 월러스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월러스 박사님, 당신은 엠바카드로 시립병원의 병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닥터 테일러 개인과 그녀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닥터 테일러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까? 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 질문에 대한 월러스 박사의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설명을 들으시면 베너블이 대답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 증언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들어보죠. 영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베너블 씨, 법정의 원칙을 왜곡시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베너블이 계속했다. 월러스 박사님, 모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서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죠. 베너블은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대로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맞습니다. 닥터 테일러의 근무 태도에서 그녀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닥터 테일러가 반드시 수혈해야 된다고 판단한 환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문제는 환자의 가족이 수혈을 허락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닥터 테일러는 가족의 허락 없이 수혈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법적입니까? 물론 아니지요. 법원의 허가 없이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닥터 테일러는 어떻게 강행했나요? 먼저 수혈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나중에 얻어내고 날짜를 변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병원 기록까지 변조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알란 펜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또 얼마나 더 불리한 증언이 나올까? 왜 나한테 미리 다 털어놓지 않은 거지? 페이지 테일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동요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얼음장 같은 표정이군. 수석 배심원은 생각했다. 거스 베너블은 재판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검찰 측은 로렌스 바커 박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커 박사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도 이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바커 박사와 같이 일했던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의 증언이 어떻게 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커 박사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바커 박사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베너블이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지금까지 들어온 증언은 물론 방금 신청한 증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증언은 피고가 의사로서 얼마나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판사는 설득당한 표정이 아니었다. 좋아요. 계속해보세요. 그러나 여기는 법정이지 강이나 호수가 아닙니다. 검찰이 계속 그물을 던져서 뭔가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거스 베너블은 법정 서기에게 몸을 돌렸다. 매튜 피터슨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60대의 품위 있는 신사가 증언대로 다가왔다.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언대에 앉았다. 거스 베너블이 말문을 열었다. 피터슨 박사님,
엠바카드로 시립병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8년 됐습니다. 전공 분야가 무엇입니까? 심장외과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엠바카드로 시립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로렌스 바커 박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이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커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드베키 박사와 쿨리 박사만 제외하면 바커 박사는 세계 제1의 심장외과의입니다. 당신은 닥터 테일러가 베너블은 서류처를 들여다보는 신용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랜스 켈리라는 환자의 심장 수술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터슨 박사는 잠시 주저했다. 수술 도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끊기기 시작했지요. 맥박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장이 멎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박동을 살려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요. 그리고 그때 바커 박사를 불렀습니까? 그랬습니다. 바커 박사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술실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술이 끝나갈 무렵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이미 더 손을 쓸 여지가 없었지요. 환자의 심장을 다시 박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커 박사의 말을 그대로 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법정 밖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강풍이 불어오면서 법원 건물 지붕에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바커 박사는 네가 이 사람을 죽였어 라고 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영판사는 의사봉을 쾅쾅 내리쳤다. 조용히들 하세요. 여러분들 질서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모두 비가 오든 말든 법원 건물 밖으로 퇴정시키겠습니다. 거스 베너블은 방청석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모두 잠잠해지자 질문을 계속했다.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에게 네가 이 사람을 죽였어라고 한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커 박사의 의학적 의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검찰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그는 알람 펜에게 몸을 돌렸다.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펜은 일어나서 증언대로 다가갔다. 피터슨 박사님, 제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과정을 본 적은 없지만 심장 수술같이 심각한 수술이 진행될 때는 모두 상당히 긴장하겠지요? 맞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럴 때 수술실 안에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서너 명 정도 되나요? 아니요, 더 많지요. 최소한 6명은 넘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수술의가 2사람 있지요. 한 사람은 수술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대개 마취 전문의도 2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수술 보조 간호사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간호사가 수술실을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돕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 진행 과정은 상당히 소란스럽고 복잡하다는 말씀이군요. 담당 의사가 지시를 내리고 도움을 청하고 하느라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음악을 트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랜스 켈리가 죽을 때 바커 박사가 수술실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혼란이 더 심해진 건 아닙니까? 글쎄요. 모두가 환자의 심장을 박동시켜 보려고 정신이 없었지요. 많이 소란스러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소란스러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고 소란한 와중에서 게다가 음악까지 틀어져 있는데 박사님은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에게 네가 이 사람을 죽였어 라고 한 말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혹시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요? 피터슨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바커 박사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봐도 신통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페이지 테일러의 입장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알람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제 사태는 더 악화되기 시작했다.
데니스 베리가 증언대에 올랐다. 당신은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의 간호사이죠? 맞습니다. 그 병원에서 언제부터 일했죠? 5년 전부터입니다. 그동안 닥터 테일러와 바커 박사 사이의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간호사 베리는 닥터 테일러를 쳐다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글쎄요. 바커 박사님은 상당히 거칠게. 베리 간호사 바커 박사의 태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닥터 테일러에게 한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말이 끊겼다. 글쎄요. 언젠가는 닥터 테일러가 형편없이 무능하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거스 베너블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를 형편없이 무능하다고 했단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은 잠시 주저했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베리 양 증인 선서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 뭐라고 말하는지 나중 부분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바커 박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 말이 닥터 테일러한테는 집에서 기르는 개 수술도 맡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분의 말뜻은 우리는 바커 박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페이지 테일러에게 집중되었다. 방청객들과 기자들은 검사와 변호인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거스 베너블은 흰색 정장, 알란 펜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페이지 테일러라는 조를 사이에 두고 흰색은 잡아먹으려 덤비고 검은색은 안 먹히려고 안간힘 쓰는 체스판이 벌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수를 조심스럽게 두어 나가고 있었다. 페이지 테일러에 대한 검찰의 논고는 막강했다. 그러나 알란 펜도 형사법정에서 놀라운 실적을 가진 변호사였다. 이제 펜이 변호인 측 증인을 채택하고 증거를 제시할 차례가 되었다. 과연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명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알란 펜은 우선 페이지 테일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었다. 닥터 테일러, 존 크로닌 씨가 당신의 환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로닌 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알고 있었지만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분은 심장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집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심장을 절개해보니 악성 종양이 다른 기관으로 많이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암은 이미 온몸에 퍼졌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을 타고 전신에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 환자는 나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존 크로닌 씨는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닥터 테일러, 당신은 존 크로닌 씨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치사량의 인슐린을 주사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방청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참 대단한 여자야. 거스 베너블은 생각했다. 환자에게 차 한 잔 준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니. 왜 존 크로닌 씨의 생명을 끊었는지 배심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계속 애원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여한 진통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지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계속했다. 그분은 도저히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며칠밖에 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분은 제발 편안하게 가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청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닥터 테일러,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데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페이지 테일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크로닌 씨의 상황을 보았다면
며칠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인슐린을 어떻게 주사했지요? 환자의 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 주사선에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투여했을 때 환자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통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리지요. 거스 베너블이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잠들어 버린다고 한 것은 죽는다로 고쳐져야 합니다. 저는. 영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내리쳤다. 베너블 씨, 재판정에 처음 나왔습니까? 아직 재판 절차도 몰라요. 당신이 충분히 반대 신문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무 말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배심원 쪽을 쳐다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은 다음 자리에 앉았다. 닥터 테일러 존 크로닌 씨에게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 그 사람의 유언 속에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연기가 보통이 아니구만. 거스 베너블이 생각했다. 그렇다면 크로닌 씨와 돈이나 선물 같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무엇이든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페이지 테일러의 얼굴에 홍조가 떠올랐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닌 씨와 사이가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할 때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지요. 그분은 사업 문제나 가정 문제를 저에게 털어놓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었군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크로닌 씨가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유산을 남긴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닥터 테일러, 감사합니다. 펜은 거스 베너블에게 몸을 돌렸다. 반대 신문 하실 차례입니다. 펜이 변호인 책상에 가서 앉을 때 페이지 테일러는 법정 뒤쪽을 쳐다보았다. 제이슨이 뒷자리에 앉아서 힘을 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이가 앉아 있었고 한이 옆에는 웬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바로 캐트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였다. 캐트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죽고 말았으니 페이지는 생각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거스 베너블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증언대로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돌려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기자석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제 쓸거리가 점점 더 많아질 거야. 베너블은 생각했다. 그는 증언대의 페이지 테일러를 말없이 한참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가볍게 물었다. 닥터 테일러, 존 크로닌 씨가 엠바카드로 시립병원에서 당신이 살해한 첫 환자입니까? 알란 펜은 격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영판사는 벌써 의사봉을 내리치고 있었다. 이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동시에 말했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내 방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자 영판사는 먼저 거스 베너블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 눈엔 저쪽에 대형 천막이라도 보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법정은 서커스장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고개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도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영판사가 다시 못을 박았다. 질문의 표현뿐 아니라 당신의 태도도 바꾸어야 돼요. 한 번만 더 그런 재주를 부리면 즉시 재판 무효를 선언해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재판이 속개되었을 때 영판사는 먼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은 아까 검사가 했던 말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녀는 검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반대 신문 계속하십시오. 거스 베너블은 다시 증언대로 다가갔다. 닥터 테일러, 당신은 당신이 살해한 환자가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고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었죠? 알란 펜이 다시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영판사는 베너블에게 고개를 돌렸다. 검사는 재판장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판장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증언대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그 환자와 특별히 좋은 관계였던 모양이죠?
내 말은 입원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지 테일러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우리 사이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에게는 전혀 유산을 남기지 않고 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유산을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사람에게 남겼는데도 말입니까? 당신은 크로닌 씨가 사업 문제 등을 털어놓았다고 했는데 영 판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경고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베너블 씨, 검사는 항복한다는 듯 두 손을 들어올리고 다시 증언대를 향했다. 그럼 크로닌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단 말이군요. 그는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얘기를 했고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두 사람의 관계를 요약하면 내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단 말입니까? 페이지는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베너블은 검찰 측 책상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몸을 돌리며 증언대를 향했다. 닥터 테일러, 당신은 존 크로닌 씨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긴 사실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었죠? 그랬습니다. 도대체 엠바카데로 시립병원 레지던트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알란 펜이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3만 8천 달러입니다. 베너블은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얼마 안 되는 수입이로군요. 거기서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제하고 기초생활비를 계산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런 수입으로 런던이나 파리 또는 베니스까지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그 정도의 여행 경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할 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란 펜이 다시 일어났다. 재판장님! 영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다. 베너블 씨,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단지 피고가 그런 호화스러운 여행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건 벌써 대답이 나왔잖아요. 알란 펜은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느꼈다. 속으로는 재판 결과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겉으로는 방금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밝은 표정으로 증언대에 다가갔다. 닥터 테일러, 검찰 측이 제시한 여행 안내 책자를 코니시 여행사에서 얻어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여행한다든가 호화요트를 대절한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 사이의 장난에 불과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꿈꾸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런 공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었지요. 우린 그때 모두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런 공상을 안내 책자까지 얻어가며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알란 펜은 배심원들의 표정을 슬쩍 훔쳐보았다. 페이지 테일러의 증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거스 베너블은 다시 반대 신문에 들어갔다. 닥터 테일러, 당신은 로렌스 파커 박사를 잘 알죠? 갑자기 머릿속에서 갖가지 기억들이 떠올랐다. 로렌스 바커를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천천히 죽일 거야. 먼저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여버릴 거야. 잘 압니다. 어떻게 알지요? 지난 2년 동안 같이 일해왔습니다. 당신 생각에 바커 박사가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됩니까? 알란 펜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그러나 펜이 말을 마치거나 영 판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페이지가 대답했다. 그분은 유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정상의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펜은 도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충격에 입을 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고명한 심장외과의 중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매주 3일간은 반드시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에 관한 그분의 판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펜은 페이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를 간절하게 빌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그렇습니다. 거스 베너블은 배심원에 향했다. 지금 피고가 바커 박사의 의학적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바커 박사의 평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능력에 대한 혹평을 말입니다. 알란페는 격분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사의 말은 벌써 배심원들의 뇌리에 심어진 다음이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알란페는 제이슨을 화장실로 끌어들였다. 도대체 날 골탕 먹이려고 작정이라도 했소? 펜은 볼멘 소리로 말했다. 존 크로니는 그녀를 혐오했고 바커 박사도 그녀를 형편없는 의사라고 했다지 않소? 처음부터 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는 대로 자세히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래야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는 내가 도울 방법이 없소. 도대체 당신 여자친구는 나한테 밝히지 않은 게 얼마나 더 있는지. 나는 지금 암중모색을 하는 기분이요. 게다가 증언대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불리한 소리를 해대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처음이야. 그날 오후 제이슨 커티스는 페이지를 면회했다. 닥터 테일러 면회입니다. 제이슨이 페이지의 감방으로 들어갔다. 페이지. 그녀는 제이슨에게 몸을 돌렸다. 눈물을 가까스로 참는 얼굴이었다. 재판이 아주 불리하게 진행되지요? 제이슨은 억지로 미소를 띄었다. 변호사가 말했잖아. 재판이라는 것은 끝나봐야 아는 거라고. 걱정할 것 없어. 제이슨, 당신은 내가 크로닌 씨를 돈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죠? 난 정말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물론 당신 말을 믿지. 제이슨은 힘주어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 제이슨은 그녀를 포옹했다. 이 여자를 잃을 수는 없어. 제이슨은 생각했다. 절대로 잃을 수는 없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다음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거야. 페이지는 제이슨에게 안겨 생각했다. 영원한 것은 없어. 절대로 없어.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